김밥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혹시 아주 오래전 김밥을 최초로 말아 올린 전설의 할머니가 계셨던 걸까요? 김 한 장을 쫙 펼치고 밥을 얇게 깐 다음 단무지와 달걀, 시금치와 당근을 가지런히 올립니다. 그리고 두 손에 힘을 딱 주고 돌돌 말아 칼로 썰었더니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옆집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날부터 전국의 소풍날이 노랗고 초록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것일까요? 생각만 해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할머니의 성함도 주소도 김밥집 간판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밥은 남아있는데 최초의 김밥집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은 셈입니다. 특히 김밥은 이상하게 할머니와 잘 어울립니다. 한 줄만 먹으라고 해놓고 세 줄을 싸주시고 배부르다고 하면 삶은 달걀과 사과까지 봉지에 밀어 넣어주시는 분이 할머니니까요. 하지만 음식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천재적인 손목, 스냅만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재료와 조리법, 생활 방식이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서 조금씩 모습과 맛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밥 한 줄을 거꾸로 풀어보겠습니다. 단무지를 빼고 달걀을 빼고 밥을 걷어내고 마지막에는 김 한 장만 남겨보는 겁니다. 과연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자, 김밥 역사 수사대. 첫 번째, 단서를 찾아 출발합니다. 먼저 김부터 살펴보죠.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김을 먹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지리지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토산물로 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김은 지금처럼 마트에서 10장씩 포장된 제품을 카트에 툭 넣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하고 손질하고 말리고 보관해야 했습니다. 좋은 김은 다른 지역으로 팔려나갈 만큼 귀한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정월 때 보름에는 채소 잎이나 김에 밥을 싸먹는 복삼 풍습도 있었습니다. 복을 싸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야무집니다. 복이 도망갈까봐 밥과 함께 꽁꽁 싸서 입안으로 바로 압송한 겁니다. 조선 후기학자 이덕무는 사람들이 쌈을 너무 크게 싸서 볼이 불룩해지는 모습을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먹방은 있었고 옆에서 체면 좀 차리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맛있는 것을 앞에 두면 체면부터 먼저 사라졌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김도 있었고 밥도 있었고 김에 밥을 싸 먹었으니 김밥도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 하지만 잠깐만요. 김에 밥을 싸서 한 입에 먹는 것과 김 위에 밥을 넓게 펴고 긴 재료를 나란히 놓은 뒤 긴발로 단단히 말아 칼로 써는 것은 같은 조리법이 아닙니다. 상추쌈을 오래 먹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브리토가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오랜 김쌈 문화는 오늘날 김밥의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원통형 김밥이 조선시대부터 널리 만들어졌다고 보여주는 확실한 조리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밥 족보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재료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완성된 음식의 나이까지 저절로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을 평평하게 놓고 밥과 긴 속재료를 넣어 돌돌 만 뒤 잘라 먹는 방식은 어디에서 분명하게 나타날까요? 수사대의 발걸음은 이제 바다 건너 일본으로 향합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의 판처럼 뜻마른 김과 초밥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김에 식초로 간한 밥과 여러 재료를 넣어 많은 막히듯이 그 중에서도 노리마키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늘게 말기도 하고 굵게 말기도 했습니다. 말린 박을 졸인 박고지와 표고버섯, 달걀과 생선 보풀하기 같은 재료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김을 펼치고 양념한 밥을 깔고 재료를 길게 놓고 긴발로 말고 칼로 자르는 조리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 방식이 조선의 도시 생활과 학교 소풍, 꽃구경과 야유회 도시락 문화 속으로 들어옵니다. 1925년 신문에는 당시 원족이라고 불렀던 아이들의 소풍 점심으로 주먹밥이나 김을 이용한 김밥이 좋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만 당시 김밥이라는 말이 언제나 지금과 같은 원통형 김밥만을 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에 밥을 싸기도 하고 김 부스러기를 밥에 섞어 주먹밥처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모양이 아직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1930년 3월 7일 동아일보에 아주 중요한 조리법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김쌈밥.
기사에서는 이 음식을 노리마키 스시라고 함께 설명했습니다. 두꺼운 일본 김을 사용하고 조선 김을 쓴다면 두 장을 겹치라고 했습니다. 밥에는 식초와 설탕, 소금을 넣었습니다. 표고버섯과 달걀지단, 생선살로 만든 보풀하기 같은 재료를 준비한 뒤 김발로 말아 칼로 썰었습니다. 오늘날 주방에서 이 조리법을 그대로 재현하면 모양은 김밥과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우리가 익숙한 참기름 향보다 새콤달콤한 초밥 맛이 먼저 올라왔겠죠. 여기서 김밥 역사 수사대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합니다. 오늘날 김밥처럼 말아 잘라 먹는 방식에는 일본 노리마키의 영향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사를 끝내면 김밥이 섭섭해서 정말 옆구리가 터집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계속 원래 모습만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김초밥이 조선의 부엌으로 들어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지만 반찬 선수층만큼은 이미 두터웠습니다. 장조림이 있고 김치가 있고 나물이 있고 달걀이 있고 집집마다 전날 먹고 남은 반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9년 조선일보에는 조선김에 밥과 장조림, 구운 김치 등을 넣어 만 김밥이 도시락으로 적당하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일본식 조리틀 속으로 한국 반찬이 성큼성큼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가 김밥 안에 들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비켜보시오. 이 집 밥상에서는 내가 주연이오. 1946년에 나온 조선가정 요리에도 소풍과 등산용으로 김밥 만드는 법이 소개됩니다. 일본식 초밥에서는 미림이나 술을 많이 사용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말아먹는 형태는 이어졌지만 조리법과 맛은 이미 다른 길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김밥은 한국인의 생활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열차와 시장, 학교 운동회와 단체 도시락에서 김밥은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지 않았고 국물이 흐르지도 않았고 밥과 여러 반찬을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상 한 상을 둘둘 말아 휴대용으로 압축한 음식입니다. 국과 찌개만 빼면 웬만한 한 끼가 김 한 장 안에 이사 들어온 셈입니다. 밥상은 접혔고 이동식 한 끼가 탄생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밥이 처음부터 지금과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도 단촛물로 밥을 까나는 김초밥 방식이 요리책과 가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따라 새콤달콤한 밥을 쓰기도 했고 별도로 식초간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금과 참기름, 깨로 밥을 간하는 방식이 점점 한국 김밥의 익숙한 맛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재료도 계속 변했습니다. 달걀지단, 시금치나물, 당근볶음, 우엉조림, 단무지와 쇠고기가 한 줄 안에서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뒤에는 햄과 어묵도 회의 실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의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속재료를 더 넣자. 처음에는 몇 가지 재료만 살던 원룸이었는데 어느새 달걀과 나물과 햄이 층층이 입주한 아파트가 됐습니다. 김 한 장의 어깨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김밥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입에 쏙 들어가던 김밥이 어느 순간부터 입을 김밥 크기에 맞춰 확장해야 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어떤 김밥은 간편식인지 턱관절 유연성 시험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단무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무지는 일본의 다쿠안 계열 절임에서 들어온 재료입니다. 1950년대 신문자료에서 단무지가 들어간 김밥 조리법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분식 문화 속에서 단무지는 김밥의 노란 중심축이 됐습니다. 단무지가 없는 김밥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반장이 결석한 교실처럼 중심이 허전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김밥은 계속 한국식으로 변했습니다. 박고지조림 자리는 우엉조림이 차지했고 생선 보풀하기 자리는 햄과 맛살이 차지했습니다. 참치김밥, 치즈김밥, 돈가스김밥, 제육김밥이 등장했고 이제는 웬만한 메뉴 하나가 김밥 한 줄 안에 통째로 전세 들어옵니다. 이쯤에서 드디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밥 역사 수사대가 가장 궁금해했던 인물, 드디어 김밥 할머니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정말 이분이 최초로 김밥을 만든 것일까요? 김밥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분은 한 명이 아닙니다. 김밥 장사로 모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한 이복순 여사도 김밥 할머니로 불렸고 남한산성에서 김밥을 팔며 모은 돈을
이웃에게 나눈 박춘자 할머니도 같은 별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의 충무 김밥을 전국적으로 알린 뚱보할매도 유명합니다. 이분들은 김밥과 함께 훌륭한 삶을 남겼거나 특정 지역의 김밥을 널리 알린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김밥이라는 음식 전체를 최초로 발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김밥 할머니는 발명가에게 붙은 공식 호칭이 아닙니다. 김밥 장사와 나눔 또는 지역 음식의 대중화로 기억된 삶의 별명에 가깝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만으로 김밥을 처음 만든 단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김밥 1호를 출시하고 특허증까지 남긴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정과 학교, 시장과 식당에서 수십 년 동안 재료와 조리법이 달라지면서 지금의 김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김밥 한 줄의 족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뿌리에는 한반도의 오래된 김 식용 문화와 밥을 싸먹는 쌈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밥과 긴 재료를 김에 넣고 김발로 말아 잘라 먹는 오늘날 김밥의 직접적인 조리 구조에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 노리마키의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한국에 들어온 뒤 장조림과 김치, 나물과 볶음, 참기름과 깨를 만나 크게 달라졌습니다. 학교 소풍과 운동회, 열차 도시락과 분식집을 거치면서 지금의 한국 김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김밥을 일본 노리마키의 단순한 복사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본 조리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밥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순수 발명품도 아니고 노리마키의 이름표만 바꿔 붙인 음식도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김과 쌈 문화 위에 일본 노리마키에 말아 잘라먹는 방식이 들어왔고 한국인이 자신의 밥과 반찬, 생활 방식으로 새롭게 키워낸 음식.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김밥입니다. 음식은 국경 앞에서 여권 검사를 받고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새로운 부엌에 들어가고 그 집의 간장과 참기름 냄새를 맡으며 다른 음식으로 변합니다. 김밥은 그 변화의 시간이 가장 맛있게 말려있는 음식입니다. 일본 노리마키와 닮은 과거를 품고 있지만 지금 세계인이 김밥이라고 부르는 한 줄 속에는 한국인의 생활이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소풍 전날 밤늦게 재료를 볶던 부모님의 손, 새벽 기차 안에서 은박지를 펼치던 여행객, 운동장에서 친구와 한 조각씩 바꿔 먹던 기억, 분식집에서 라면 국물에 김밥 끝부분을 살짝 적셔 먹던 순간, 김밥의 원조를 단 한 사람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는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부엌에서 시대의 맛을 한 줄씩 말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역사상 첫 줄을 말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김밥을 완성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김밥을 싸고 팔고 나누고 소풍 가방에 넣어온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밥의 역사는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김밥은 한 줄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복잡해도 한 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김밥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식초와 설탕을 넣어 새콤달콤하게 만드셨나요? 그리고 김밥 한 줄을 받으면 속이 꽉 찬 가운데 조각부터 집으시나요? 아니면 재료가 삐죽 튀어나온 끝부분부터 슬쩍 가져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집의 김밥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음식의 족보를 맛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